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13 총선 딱 30일 앞인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또 새누리당 그리고 정의당 국민의당 모두 공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지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속보로 오늘 아침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상황 오늘은 김용익 의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팟짱 출연해 주셨습니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저희 방송은 사실 지난해까지는 오디오로 방송이 되다가 올 1월 초부터 아프리카 TV 또 유스트림, 유튜브, 오마이 TV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까지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20개국에서요. 저희 방송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또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응원 메시지 또 더불어민주당 공천 상황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기탄 없이 주십시오. 제가 김효ging 의원님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김종대 단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의당 얘기하는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더불어민주당에 쏠려 있어요. 이번 공천에 대해서 그만큼 국민들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의원님은 좀 이번 공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렇게 그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선 감사하고요. 또 오랜만에 이게 같이 하는데 좋은 일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오늘 별로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네.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이제 다들 걱정을 하시겠지만 정청래 의원에 이어서 이제 이해찬 의원을 또 이 컷오프 시키는 네. 바람에 그 지금 아주 큰 파장이 벌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좀 걱정스럽죠.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게 이제 국회의원은 뭐 300개 선거구에서 네. 그 지역을 다 합쳐서 300명을 뽑는 그런 그 작업이기 때문에 네. 물론 그 한 명 한 명의 후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어떤 후보는 그 자기 지역구를 넘는 그 영향력을 그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 때문에 그 좀 찍어야 되겠다 이런 네. 이런 그 좀 파장 네. 또는 파급 효과 이런 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인재 영입도 하는 거고 또 일부 또 의원이나 지망자들을 낙천시키는 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영입과 낙천을 통해서 좋은 이제 사람을 모으고 또 좋은 공약을 모으고 이렇게 해가는 건데 네. 이번 그 이 정 의원과 이 의원 이 두 분의 주요 인물에 대한 이 낙천 문제는 좀 심각한 파장이 좀 있겠다 싶어서 네. 그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지자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쯤 엄청난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네.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시계를 다시 조금 뒤로 돌려볼게요.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사실은 잠자던 유권자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훌륭한 야당 정치인들이 있었다니 그동안 정말 몰랐다.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 정국이 그 당의 지지도를 올리는 데도 상당히 큰 도움을 했고 또 의원님께서도 참여하셨지만 이 필리버스터라는 공간을 통해서 한국 정치의 후퇴, 민주주의의 후퇴 문제를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왜 갑자기 중단이 됐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 필리버스터는 이제 그동안 이게 저도 국회생활을 해보니까요. 네. 국회가 그 생각보다 토론이 없어요. 국회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는 이제 나라 국자에 모일 회자를 쓰는 거기 때문에 나라 걱정하면서 네. 매일 토론할 것 같은데. 국회 그러면은 네. 이제 우리 생각에는 네. 매일 토론하고 네. 끊임없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라는 게 굉장히 담천적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도 7분 발언, 뭐 맞아요. 5분 발언 이렇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요즘은 이제 무슨 PPT까지 써가면서 네. 아주 축약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본회의는 더더군다나 뭐 그 길게 그 15분 정도 길어봤자 그 네. 대정부 질문하고요. 그런데 필리버스터는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국민들이 처음으로 국회의원들이 시간 제한 없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세대 조금 오래 살은 사람이어서 그 한강 백사장 유세는 기억을 못하지만 장충동 유세 정도까지는 기억을 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치인과 그 대중이 네. 많이 모여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최근 네. 들어서는 없다가 네. 드디어 이제 이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방송을 통한 그 한강 백사장 유세 내지는 네. 장충공원 유세와 비슷한 거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래서 처음 기대보다는 아주 굉장히 그 국민들과의 소통이 되고 네. 참 좋았어요. 예. 그랬는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 태방법을 막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필리버스터가 이거를 지연은 시킬 수 있지만 그렇죠.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필리버스터를 하고 나면 바로 그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지는 거는 뭐 필연적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네. 처음부터 그 저는 이걸 시작할 때부터 시작했으면 나중에 끝 마무리를 네. 소위 출구 그렇죠. 전략을 네.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었다. 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게 그 원내대표 쪽하고 이제 그 비대위 쪽하고 네. 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그걸 하자는 그 네. 주장을 쭉 하셨고 네. 그런데 원내대표께서도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를 마음을 이렇게 확정을 네네. 하기가 좀 어려우셨던 네. 그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좀 충돌이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게 비대위 쪽에서도 이 마무리를 멋있게 잘 하고 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니까 비대위 쪽에서는 이거를 중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네. 이제 선거 일자 때문에 그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거 일자를 지킬 수 있도록 그 해주는 걸 하면서도 우리가 그 바가지를 그 책임을 그 지지 않으면서도 멋있게 이걸 넘어가는 이 작전을 써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29일 날 밤에 이거를 그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니까 네. 모양새를 갖출 방도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3월 1일은 이제 그 이종걸 대표가 버텨준 거고 이제 3월 2일까지 가게 된 것은 그날 오후 의총에서 네. 이제 강한 그 반발과 이제 토론이 있어서 네. 이종걸 대표가 사실 그때 이종걸 대표가 나가실 때는 쓰러져서 나오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예, 사실을 맞아요. 그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의총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날 밤에 이 정의당 의원이 2명이나 밤에 있었고 네, 맞아요. 그 뒤에 심상정 의원이 하기로 돼 있어서 심상정 의원이 길게 끌면 저거는 그 다음 날도 끝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예, 있겠다.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아마 이제 심상정 의원하고 얘기를 하셨는지 일찍 끝나고 이제 이종걸 대표가 저녁 때까지 네. 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뭐 선거법이다, 태방법이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처리를 했던 거죠. 북한인권법 이런 거를. 그런데 그 부분에 가서 저는 이 흐름 관리가 굉장히 차질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의 열기 이런 거가 그 멋있는 출구 전략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네. 그게 이제 선거 국면으로 연결이 되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천을 통해서 그 우리가 이제 풍부하게 예. 영입했던 인물들의 공천과 이제 적절한 수준의 낙천 뭐 이런 네. 거를 잘 네. 섞어서 예. 총선에서 이런 총선 해볼만 하겠다. 그렇죠. 드라마틱하게 엮을 수 있었을 것 엮을 수 같아요. 있었고 예. 그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 전략 부분에서 완전히 이게 좀 혼란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뭐 저로서도 아주 당혹스럽게 한이 없습니다. 네.
제가 트위터에서만 의원님 귀요미 의원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역시 그게 입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거의 1분에 하나씩 댓글이 막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입니다. 김 의원님 반갑습니다. 사랑해요 용익 삼아. 와, 갓 용익 오셨다. 크크. 김용익 의원님 요즘 지도부 왜 그런가요? 아프니까 2번입니까? 공천 파행으로 이번 선거 망치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도대체 당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나가라는 겁니까?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김용희 의원님도 요즘 엄청 열받아 계십니다. 이런 분도 배고픈 거인님 누구신지 궁금합니다. 의원님 슬퍼요. 아프리카 보고 있습니다. 인천이에요. 섭지코지 오린 등대 앞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보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예. 어쩌라고 형님 화이팅입니다. 용익사마다 이렇게 좋으신 분들 왜 다 불출마 아님 컷오프입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김용희 의원님 지금 호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런 분 계시고요. 이게 정말 세계적인 방송이군요. 세계적인 방송입니다. 정말 놀랐어요. 예, 너무 아쉽습니다. 김용희 의원님이 20대 국회에 입성하셔야 되는데 왜 불출마를 하십니까? 미워요. 예, 김용희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런 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흥분의 그 욕설을 퍼붓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전통 야당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비판 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헐 용익삼아 이런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잠깐 필리버스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당 안에 이제 여러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당의 지도부도 계시고 뭐 이런데 이를테면 투트랙 전략 같은 거는 불가능했었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필리버스터 멋있게 현역 의원들이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새로 영입되신 분들 공천도 하면서 선거의 주요 쟁점인 경제 민주화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리면서 또 이제 그 필리버스터라는 공간이 또 경제민주화 얘기를 할 수 있는 담론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 이런 것들은 왜 안 됐을까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당에 들어와 보니까요. 제가 4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돼서 이제 당의 내용이나 이런 걸 좀 들여다보고 하니까 네. 우리 당이 굉장히 그 경영에 약하더라고요. 그래요. 생각보다 생각보다라기보다 짐작은 했었지만 짐작은 했습니다. 솔직하죠. 너무 경영이 약해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이게 그 당이 하나의 그 회사라든지 이렇게 학교라든지 네. 이게 경영 주체였으면 네. 상식적으로 정리하고 할 것도 정리가 잘 안 되고 그 상식적으로 했어야 될 것 같은 것도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처음에 제가 제일 얘기가 좀 길어져도 네. 괜찮습니다. 예. 그 처음에 제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때 130명 정도가 그 새로운 의원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제 그 다선 의원 빼고 절반이 약간 넘는 숫자의 초선 의원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80명 정도가 네. 초선 의원이 있었거든요. 네. 그 대개의 회사라든가 이런 데 같으면 그 70명의 신입사원 교육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로 들어온 사람들. 새로 들어왔으니까요. 우리 당은 어떤 당이고. 네. 예. 그래서 정강정책부터 그렇죠. 그 어느 회사에 가더라도 우리 회사의 뭐 비전이 뭐다, 그렇습니다. 뭐 슬로건이 뭐다 예, 이런 거 예. 교육하잖아요. 예, 정강정책부터 그렇죠. 이 의정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떤 전략을 써야 되고 네. 뭐 하다못해 뭐 이 지원은 예, 어떻게 예, 되고 예. 이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예, 되고 예. 선거자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 이런 거를 가르칠 것 같은데 전혀 가르치질 않더라고요. 이른바 신입사원 교육이 없군요. 네, 신입사원 교육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걸 물어 가면서 다들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네. 그나마 당 생활을 좀 했던 이 출신들은 네. 그게 덜한데 저처럼 외부에서 소위 영입돼서 들어간 케이스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거를 그 보좌관한테 배웠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당의 홍보가 너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장 기자님도 이렇게 훌륭하게 저 장비를 보니까 뭐 장비도 없구만. 네. 테레비 한 대, 예. 뭐 카메라 몇 대, 맞아요. 예. 이거 이게 가지고 다예요.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당에는 이 방송이 없어요. 그래요.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게 진짜가 나타났다 한 지가 몇 달 안 되잖아요. 맞아요. 몇 달 안 되죠. 예. 그게 그 진짜가 나타났다를 시작한 거가 그게 그 문재인 대표가 계시면서 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 저희 팟짱에 오시는 그 저 디지털 소통본부장 이번에 홍종학. 사임하신 홍종학 의원님이 저희한테 물어서 그 가져가신 거예요. 벤치마킹 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홍종학 의원이 그거를 해야 된다고 예. 굉장히 주장을 하셔서 맞아요. 그분이 예. 이제 디지털 소통본부가 예. 됐어요. 예. 여하튼 예. 어쨌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민주전선이라는 당보가 있었어요. 맞아요. 예전에 있었어요. 종이 신문. 예. 예. 근데 민주전선 그것도 없어져 가지고 그 종이 신문도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뭐 종편이 어떻다, 방송이 편파적이다, 뭐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러면은 당연히 직접 방송을 하면 되고 직접 네. 민주전선을 복간을 하든지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이해가 저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우리 당은 저거 정말 시장에다가 회사를 내놓으면 망하는데 한 달쯤 걸리겠다. 망하는데 한 달 걸린다. 예. 뭐 그러고도 남아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시장에다 내놓으면 고치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니까 장사할 줄을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처음 질문이 왜 네. 이제 국민들을 끌어들이는 그렇죠. 전략을 못 꾸미느냐 하는 건데 그런 전략을 꾸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참 똑똑하고 네. 훌륭하고 네. 생각도 좋고 네. 정말 대부분의 의원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분들이에요. 네. 국민들이 예. 어떻게 보시는지는 몰라도 이번 필리버스를 통해서 많이 그렇죠. 확인했습니다. 확인이 됐지만 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어떻게 이거를 엮어서 소위 이 소셜 마케팅, 네. 폴리티컬 마케팅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계획이 없고 그리고 이제 너무 그냥 당내 정치에 몰두해요. 그러니까 대파 내부 대파 정치에. 예. 그런데 당내 정치는 그게 국민들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거니와 아무리 해도 네.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당내 정치는 가급적 숨기고 네. 이제 당위 정치, 네. 대국민 정치를 하는 거가 네. 이제 정당이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우리나라 언론들이나 또 정당들은 당내 정치는 막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죠. 잔뜩 나고 예. 진짜 대국민 정치는 예. 정책 같은 거는 해봐야 신문에 나지도 않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당도 이렇게 당내 정치에 집중하고 대국민 정치를 잘 못하는데 언론의 문제가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언론이 정말 대국민 그죠? 정치하는 내용을 그 내용을 사실은 정책 중심으로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정말 참 심해요. 한국 언론들 보면 그러니까 요만한 거 잡아가지고 대서특필하고 침소봉대하고 그러고 있죠. 제가 영국에서 조금 지냈는데 네. 제가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네. 언론이 토니 블레어가 당선이 됐는데 네. 그 토니 블레어 하는 선거에 제가 있었어요. 네. 그 선거 과정에 보니까 나는 토니 블레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그 토니 블레어에 대해서 개인적인 얘기를 전혀 하질 않고 이 노동당은 정책이 뭐고 뭐 그때 자유당이 있었는데 예. 자유당은 뭐고 보수당은 뭐고 이거를 정책 비교를 하고 뭐 EU를 탈퇴하느냐 마느냐 가입하느냐 마느냐 예. 이런 얘기만 예. 하지 예. 저기를 몰랐어요. 개인사를. 예. 그리고 또 박스 기사가 없어요. 거기는 뒷얘기의 기사가 아 그래요. 뒷얘기 기사가 전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당내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저 같은 외국 사람은 네, 예. 토니 블레어가 당선이 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인터넷 신문이 없어서 한국 신문이 이제 일주일쯤 후에 배달이 돼서 네, 왔어요. 네, 예. 친구가 이제 저한테 그걸 네. 선물 삼아 보내줘가지고. 예.
그걸 보니까 딱 알겠어요. 토니 블레어 나이는 43세. 그 원래 스코틀랜드 사람, 그런데 노선벌랜드에 살았고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고 기타를 쳤고 딴따라였고 부인은 변호사고 예. 뭐 아이들은 둘이고 뭐 하는 식으로 개인사가 쫙 나와서 그 박스 기사 하나를 보고 제가 토니 블레어를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토니 블레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한국 신문에 없었어요. 어떤 정책을 하는 사람인지는 예. 토니 블레어가 됐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는 한국 신문에 그 당시에는 별로 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태도가 네. 아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의 지금 종이 신문들이나 이 인터넷 많은 신문들을 아마 서구 사회에다 갖다 놓으면 전부 다 옐로우 페이퍼 취급을 당할 거예요. 옐로우 페이퍼 취급을 당할 정론지는 아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한겨레나 경향신문도 다 뒷얘기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이게 굉장히 후진적인 것이죠. 사실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책 대결이고 이것이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테러 방지법도 마찬가지고 사이버 테러 방지법도 그렇고 뭐 노동 관련된 법안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대통령은 개혁이라 그러는데 정말 노동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샅샅이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죠. 대통령이 요구하는데 국회는 답이 없고 야당은 반대하고 이런 구도만 계속 보도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 본질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점들이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다시 선거로 좀 돌아가서 제가 좀 여쭐게요. 필리버스터 전국에서 하나만 더. 예. 제가 저도 필리버스터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가 필리버스터 하면서 이 일종의 필리버스터의 테마는 네. 헌법과 태방법의 충돌이었어요. 헌법과 태방법의 충돌. 예, 그러니까 헌법적 가치와 태방법이 의도하고 있는 네. 사생활, 네. 그러니까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 네. 기본적인 시민권의 침해,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사실은 이 필리버스터를 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헌법 조문을 읽고 이거는 맞습니다. 태방법은 이렇다 하는 거를 했는데 그 충돌 문제를 다뤘는데 네. 그렇게 보도한 신문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만 보도했냐면 대통령이면 다야 뭐 맞습니다. 어쩌라고 그것만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신문 기자가 그러면 아무도 제 말은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사를 쓰면 안 되죠. 듣고도 그렇게 쓰죠. 네. 듣고도 현장의 기자들은 다 듣습니다. 듣고도 이제 그게 소위 기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국민들의 말초적 감성을 건드리는 차원에서의 제목을 뽑아야 국민들이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컨대 이제 의원님의 제목을 헌법적 가치와 태방법의 충돌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읽는데 그런데 대통령이면 다야 어쩌라고 이러면 엄청나게 국민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제목을 걸 때 이런 딜레마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점잖은 제목을 붙이면 읽지 않는다. 이런 공식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그렇게 붙여도 내용에는 써줘야지.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정말 그런 점들이 우리 기자들도 좀 반성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뭔가 다 슬픈 예감대로 돼가는 중이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혹시 더불어민주당이 종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정체성의 문제 지적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 상황이 오래되면 집도끼 다 도망갑니다. 가능하면 빨리 당의 입장 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용익삼아 왜 더민주 어찌하시려고 불출마를 하십니까? 더민주 진짜 실망이다. 에휴. 용익삼아 정말 좋은데 정작 본인은 왜 불출마를 하십니까? 불출마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당원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따라야 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정의당으로 당정을 바꿉시다. 대한민국의 진보는 사라졌습니다. 울고 싶어라. 이렇게 의견을 남긴 분도 계십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공천 배제입니다. 이런 의견들을 주고 계시는데요. 앞서 이제 저희 필리버스터 얘기하다 이제 여기까지 다시 왔는데 필리버스터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그 모르고 있었던 의원님들의 어떤 실력을 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좀 유독 그 눈에 띄는 뭐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제각각 그 장점을 보여주셨던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작 공천 배제가 됐습니다. 이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국민들이 이제 분노가 굉장히 그게 치닫는 상황인데요. 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게 김종인 대표의 입장이거든요.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천을 하는 분들이 있고 이제 공천을 받는 분들이 있고 그 선거 때가 되면 그렇게 갈라지는데 네. 이제 공천을 하는 분들이 현재 비대위에 계시는 분들이고 그 밑에 그 공천관리위원회 네. 공관위라고 하는 네. 홍창선 위원장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그 조직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관 네. 그리고 이제 공천의 방향 뭐 이런 거가 있을 것 같고 네. 특히나 지금은 이제 김종인 대표의 영향력이 아주 절대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자르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그 좀 있던데 네. 이제 그 상당한 그 영향력을 강하게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김종인 대표가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대부분의 아마 공천은 제 생각에 그 공천관리위원회가 하시겠죠. 많은 부분을.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그 뭐랄까 쟁점이 되는 그런 네. 공천은 아마 김종인 대표가 하시는 걸로 지금 이제 다들 그렇게 그 이해를 하고 있고 네. 아마 사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청래 의원이나 오늘 문제가 된 이제 이해찬 의원 네. 그런 경우에는 이미경 의원 뭐 이런 분들은 이제 김종인 대표가 사실상 결정을 했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김종인 대표가 아마 사실상 그 마음을 다시 잡수시지 않으면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한두 명의 개인에 의해서 네. 결정이 되지 않도록 네.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해부터 그 우리 당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표가 이제 되신 다음에 혁신위원회를 만들었고요. 네. 그 김상곤 위원장이 이제 맡아서 혁신위에서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하도록 그렇습니다. 그 방향을 이제 잡고 거기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바꿔야 되고 낙천해야 되고 예. 경우에 따른 새 사람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20% 컷오프를 한다고 이제 그 방안에 들어 있었고 또 이제 그 새로운 사람을 받을 때도 네. 공천할 때도 경선 방식을 통해서 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국민들의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만 어쨌든 자 국민들의 예. 의견을 수렴해서 추천을 하겠다, 공천을 하겠다. 이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이 정책의 정치 수요자들이 네. 생각에 맞게 정치 공급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정치 공급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하겠다. 네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이 정치 수요자의 생각에 정치 공급자들이 부응을 해줘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그 정치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독점 체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 성향의 수요자들에게는 독점적인 정치 공급자이거든요. 새누리당이 여당 성향의 네, 정치 맞아요. 수요자들에게는 독점적인 정치 공급자예요. 네. 그 속에 이제 새로운 업자가 껴들라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안 거지. 되죠. 정의당처럼. 어렵죠. 정의당처럼. 네. 그런데 사실 저도 정의당을 많이 지지해요. 네. 저도 정의당 많이 찍었어요. 지금 고백하는데. 고백하는데 정의당 많이 찍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그 민주당이 이 야당 진보 성향의 정치 수요자들에게 부응하는 네. 정치 공급을 해줘야 선거에서도 이기고 그 속에 중간층의 수요자들을 또 끌어당겨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그 벽을 지금 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 탈당파들이 20% 컷오프 때문에 몸부림을 쳤잖아요. 네, 지난 가을부터.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다 나가셔서 당이 훨씬 조용해졌는데 네. 결국은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는 걸 끝까지 이제 이걸 하니까 그 주장을 하니까 결국 이제 문 대표도 물러나야 되는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네, 전개가 된 된 거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김종인 대표한테 네. 넘겼는데 김종인 대표가 그 룰을 지금 다 지켜서 하시는 건 아니죠. 네. 뭐 객관적으로 봐서. 예.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네, 나는 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생기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비대위나 공관위의 분들이 일종의 정치 공급의 그 상품 내용을 네.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분들이 이 정치 우리 쪽의 정치 수요자들의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제품 그렇죠. 생산을 하고 있느냐 네. 여기에 이제 늘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이분들의 한편 생각에 이분들은 중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 당이 그 중간층적인 네. 그 사람 네. 또 그런 공약 네. 또는 그런 약속들을 또 그런 그 코멘트 네, 네. 언급 이런 예, 거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사실은 진보적인 가치를 확실히 해서 중간층들을 설득해서 네. 진보의 가치로 그분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는 네. 작전을 쓸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공급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저도 그런 경험이 많지만 유권자로서 네. 마음에는 안 들어 이 그 정치 공급의 예. 상품이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내가 저쪽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예. 이쪽을 찍는 거죠. 네. 그 소위 이제 그 택티컬 보팅 예. 그러니까 전술적 투표를 예.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그런 유권자들의 이쪽의 친구들은. 그런 처지에 놓인 유권자들이 많았죠. 과거 선거에서. 그렇죠. 예. 저도 뭐 거의 매번 그렇게 찍은 것 같은데요. 네. 아유, 그래서 문제는 우리 우리 더민주가 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찍을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맞는 그렇습니다. 정치 상품을 만들어 주느냐 하는 거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네. 이번에도 안 되는 부분이 좀 생기고 네. 있는 거죠. 예. 지금 한 두세 가지 포인트에서는 그렇죠. 심각한 이제 네.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야당은 그 조직도 약하고 네. 그 돈도 없고 또 그 당 사정도 여러 가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이제 바람을 불러일으킨다 뭐 네, 이런 예,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바람이라는 거를 뭐 선거 때가 되면 바람이 분다 뭐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바람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감동을 줘야 바람이 그렇죠. 부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아, 너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감동을 줘야 바람이 부는데 네. 그러니까 감동을 주려면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네.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책, 네. 그다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공천의 과정 네. 이런 것들을 그 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연출을 해야 되는데 연출에 앞서서 진짜 상품이 좋아야 되고 진짜 그 그렇죠. 좋은 상품을 예. 만들고 포장을 잘하고 광고를 잘하는 건 또 그 다음 단계의 그렇습니다. 일이잖아요. 예. 상품이 기본적으로 좋아야 네, 되고 예. 그러면 인재 영입을 한 게 뭐예요? 그게 새로운 상품을 만들라고 그렇죠. 또 정책 개발을 하는 것도 새로운 상품을 만들라고 네, 예. 그리고 또 손혜원 같은 사람을 불러서 그 홍보 작전을 예, 예. 쓰고 또 저 홍종학 의원이 디지털 소통한다고 하는 거는 홍보하려고 네,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예, 광고를. 예, 예. 그런데 이게 알짜가 내용이 지금 문제가 생기면 이게 광고도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가 그 아까도 저 필리버스터 얘기를 아마 네. 장윤성 기자님도 그래서 말씀을 시작했을 네. 텐데 네. 필리버스터로 일어나기 시작한 감동, 그렇죠. 그 불기 시작한 바람, 네. 그거를 멋지게 그거를 그렇죠. 마무리를 갈아타야죠. 하고 선거로 촥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선거로 예. 이제 그 예. 자연스럽게 예. 연결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물로 때리고 정책으로 그렇습니다. 때리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전국을 돌아다니고 이렇게 말하자면 네. 장사를 하고 돌아다녀야 맞아요. 되는데 예. 이 더민주라고 하는 이 회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시장에 내놓으면 한 달 만에 무너질 그 아이고, 회사라서 참.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인적 요인에 막 좌우가 되죠. 문재인 뭐 아니면 김종인 그러면 이게 우리 당의 이미지가 갑자기 문재인이었다가 네. 갑자기 김종인이었다가 이렇게 변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영국 노동당이 뭐 토니 블레어가 하고 지금 밀리밴드가 한다고 그래서 네. 그게 변하긴 변하지만 네. 크게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노동당은 노동당이지. 그렇죠. 그리고 또 보수당은 보수당이고 네. 미국의 공화당은 공화당이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죠. 민주당에서 그게 샌더스가 되거나 힐러리가 되거나 네. 민주당이라는 그렇습니다. 그게 큰 중요하고 노선은, 예. 인물은 네. 이제 그다음 예, 이제 예. 그 거기에 쭉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칼날을 결정하는 건데 지금 한국은 그 정당제도 이런 거가 이제 그 발달되지를 못해서 인적 요인에 의해서 이게 네. 얼굴이 확확 변하고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도 그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를 못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당은 분명히 당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당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그 믿게 되니까 네. 인물론 이런 네. 걸로 가게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는 대선이건 총선이건 인물론으로 가서는 안 되고 정당론으로 가는 게 맞고 또 이념론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정당의 칼라 이념이라는 게 뭐 대단한 예, 저희가 그게 아니라 아니라. 정당의 칼라에 그렇죠.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을 할 때도 나는 생각에 공천에서 첫 번째로 물어봐야 될 질문은 뭐냐면 너는 우리 당의 정강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죠. 그거를 먼저 물어봐야지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우리 당의 칼라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네. 그걸 판단을 해야지 되는 네. 거거든요. 그 대신 그 정강 정책을 정할 때는 엄청난 심사숙고를 해서 해야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독일 네. 3인당 같은 데서는 한번 정강을 바꾸려면 네. 뭐 유명한 회의를 하잖아요. 뭐 어디 회의 뭐 이런 거. 네. 뭐 함부르그 프로그램 무슨- 뭐 이런 거. 맞아요. 예. 함부르그 강령 뭐 네, 이런 네. 걸 내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몇 년 후에 또 그 정세가 바뀌면 정강 정책을 네. 개정하는 그 전당대회를 하는데 우리나라 당의 정강 정책은 그 꼭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쓴다니까. 아, 그러고서는
이제 그 정강정책위원회가 이제 그 이게 좀 고치고 이렇게 저도 정강정책위원회 그 이 당에 들어오기 전에 자문위원으로 한번 들어와 봤고요. 네. 들어와서도 이제 해봤는데 예. 정강정책위원장이라는 분이 두 번을 그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뭐냐고 그런 무슨 인사말을 하냐면 네. 사실은요 제가 정강정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무책임이 도를 넘네요. 정강정책위원장이 정강정책 한 번도 안 읽어봤다. 지난번 거는 못 예, 읽어봤는데 못 읽어봤대요. 예. 이제 내가 맡아서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겸손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 그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그게 우리 당의 그 당원들이 우리 당 정강정책을 읽어본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네. 그냥 정강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말은 당의 방향 이거를 네, 중요하게 비전 생각하지 이런 거를. 않는데 예. 당의 방향, 당의 조직, 당에서 키우는 사람 그리고 인재 영입을 한다는 것도 이게 사실은 정당 제도가 덜 돼서 그래요. 네. 서양에서는 그 정당 제도가 그렇습니다. 발달하는 데서는 인재 영입을 하지 않죠. 예. 그게 아니라 청년 당원을 키우죠. 그렇죠.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예. 청년 당원을 키우고 예. 청년 당원 학습을 하고 네. 뭐 지난번에 노르웨이에서 뭐 이렇게 막 그 이렇게 노동당 뭐에서 이렇게 총 쏴가지고 죽고 막 네, 한 예, 사건이 예, 예. 크게 있었잖아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 노르웨이 노동당의 청소년 수련 대회에서 그런 사건이 네.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을 수련장에 데리고 가서 정치 수련을 시켜서 네. 거기서 큰 거예요. 토니 블레어도 그렇게 큰 그렇습니다. 당원이에요. 오바마도 그렇잖아요. 예. 옥스포드에서 예. 힐라리나 예. 뭐 오바마도 다 그런 거죠. 예. 인재 영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재 영입은 언제 하느냐? 청년 당원을 모집하는 게 네. 인재 영입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청년 당원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당원 연수가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아유, 이게 예. 진짜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당의 ABC, 그러니까 기초 토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정당이네요. 말로는 60년 정당, 그렇다고 60년 해서 전통이라고 우리 당을 하는데 미워하시면 안 되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당이 고쳐야 될 걸 내가 지금 그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 이런 것들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제 공천도 시스템 공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의 모든 것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야 네. 사람도 시스템적으로 크고 그렇습니다. 정강정책도 시스템적으로 예, 나오고 예. 그리고 공천도 시스템적으로 나오는 거지요. 공천이라는 거는 당의 모든 활동의 최종적인 산출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 당 사정이 영입된 위원장, 위원장. 대표가 이제 또 다 흔들어 버린 영입된 거 저기를 갖고 예. 이걸 하다 보니까 예. 당의 그 시스템 예. 내지는 당의 그 뿌리 이런 예. 부분이 그 잘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김종인 저 대표가 야당 생활을 하셨죠. 해서 전혀 모르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네. 또 문재인 대표도 이제 영입을 하신 건데.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 뭐 대표가 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고 뭔가 좀 뭐 허명뿐인 그런 대표가 아니라 실제로 실권이 있는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그럴만하다, 타당하다, 합리적이다 이런 상식의 결론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번에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는 모든 면에서 볼 때 저분을 왜 탈락시켜야만 했을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종인 대표는 왜 정청래가 탈락 대상 의원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의 꼬리에 꼬리를 막 무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는 좀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왜 김종인 대표가 정청래 탈락 결정을 내렸을까? 그 핵심은 뭘까?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선 좀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네. 비판적이긴 한데 네. 그 비판은 아마 7대3 정도로 긍정이 더 많아요. 저의 평가는 네. 어느 점에서 그러냐면 네. 우리 당이 4년 동안 계속 제가 기억하는 한
흔들려 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리더십이 강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김종인 대표는 와서 굉장히 그 강한 리더십을 발휘를 카리스마로,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일종의 어떤 그 질서라든가 그 상당한 그 일사불란함 이런 거를 이제 가질 수 있게 돼서 그 네. 부분은 제가 아까 쭉 말씀드린 것 같은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취약성으로 봐서 굉장히 그 좋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 공천의 내용도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데 그게 그 강한 리더십이라는 게 그게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이게 조금만 나가면 네. 이제 독재적인 리더십이 되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전략적인 사람이 조금만 옆으로 삐지면 그 음모자가 돼요. 모사꾼이 되잖아요. 네. 그냥 전략가하고 모사꾼은 정말 그 간발의 차이예요. 한 끗 차이다. 예. 네. 이게 그 생각이 바르면서 전략적인 사고를 하면 이게 그 말하자면 공익적인 사고를 가지고 전략을 생각하면 전략가가 되는 거고 사익적인 생각을 갖고 전략을 세우기 시작하면 모사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냥 그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이 좋은 의미로 이게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면 네. 이게 그 뭐랄까 그 포용력 있고 네. 그 견인력 있는 그런 리더십이 되는데 조금만 한 끗을 옆으로 가면 독재적인 리더십이 되는데 네. 이게 김종인 대표의 경우에는 요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독재로 부분에서 갔다가 아니었다가 대부분은 잘했는데 예. 그 일부 부분에서 네, 이제 그 좀 그 독재적인 네. 캐릭터를 그 보일 수도 있는 예. 그런 건데 예. 그 독재적인 그 사람이 실수를 해도요 별일이 아닌 실수 똑같은 실수를 해도 그 파장이 큰 때가 있고 파장이 작을 때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망치질하다가 망치를 떨어뜨렸는데 그냥 방바닥에 떨어졌으면 괜찮은데 예. 똑같이 떨어지는데 발등에 떨어지면 아주 곤란한 게 아,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거 똑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이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예, 예, 일이기도 될 수도 하고 있고, 또 큰 일이기도 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정청래나 이해찬의 경우는 네. 발등에다 떨어뜨린 거지 지금. 이거를. 발등에 떨어뜨린 예. 거다. 예. 그런데 그거를 정청래를 낙천시켰을 때 올 파장을 생각하지 못한 거는 그거는 잘못이죠. 파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러면 기계적으로 결정을 내린 걸까요? 기계적으로는 아닐 거고요. 네. 당연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전해지고. 막말 예. 때문이다. 근데 그 막말은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는 네. 이제 그 호불호가 막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사람, 네. 세죠 또, 좀. 예.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네, 사람 있는데 우리 형님도 정청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나도 가끔가다 에이 지금 말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럴 네. 때가 있어요. 굳이 꼭 저런 말까지 해야 돼. 얄밉게 저렇게까지 이런 해야 되나 이럴 때가 있지. 있죠. 예. 그리고 그 어떤 때는 막 웃다가 어떤 때는 찡그리고 지나가면 저 친구가 왜 찡그리고 지나가 이럴 때가 있거든. 예. 이해찬 총리도 비슷하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캐릭터가 강한 분들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두 분을 떨어뜨릴 정도로 잘못하는 사람들이냐. 그리고 그 의정 활동을 두 분이 정말 잘못했느냐. 네. 그건 아니죠. 그건 객관적으로 봐서.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노영민이나 신기남 의원 때도 네. 노영민 의원이나 신기남 의원이 잘못한 거를 놓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저게 자를 정도로 잘못한 거야. 라고 그 이제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두 분이 다 한 분은 불출마하고 한 분은 탈당을 네. 하셨는데 조금 안타깝죠. 왜냐하면 두 분이
객관적으로 봐서 저 네. 정도로 국회의원 출마를 못하게 할 정도의 사안인가. 이제 그런 거가 자꾸 걸리는 거죠. 네.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문제가 된 거는 무죄를 받았는데 네. 그 판단 자료는 작년 가을 거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를 그 고려를 해서 네. 배려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노영민 의원은 불출마를 했는데 컷오프로 잘렸어요. 나는 그 완전히 코미디였는데 아니 불출마를 했는데 왜 컷오프를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확인이네요. 그러니까 나도 불출마한데 나는 심사 대상이 아니었거든. 아니었대요. 혹시 의원님도 컷오프 대상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 컷오프 대상에 백군기 의원도 있었고 그 대구에 누구야 홍일학 의원. 홍일학 의원도 있었거든. 그래서 네. 속으로 아니 그러면은 나는 어차피 안 나가기로 했으니까 차라리 네. 나를 넣고 나를 살짝 껴놓고 네. 나를 컷오프로 껴놓으면 안 되고 불출마했으니까 네. 계산에 넣고 예. 백군기나 홍일학 의원을 살려주지. 사실 그게 심각했거든요 그때. 왜냐하면 백군기 의원은 육군 대장 출신인데 네. 군하고 어떻게 하려고 백군기 의원을 그렇게 험하게 하느냐. 취급을 하느냐고요. 예. 좀 황당했어요 사실. 예. 그리고 백군기 의원이 그 잘못하지를 않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엄청나게. 그렇군요. 그 군인이고 대장이니까 좀 군인스럽기는 했지만 그 군인치고는 군인이 저렇게 얘기하시고 저렇게 행동하기 참 힘들겠다. 예. 그것도 육군 대장인데 그렇게를 그렇군요. 느꼈거든요. 네. 그 홍일학 의원도 그 대구 경북의 그 불모지에서 애썼죠. 그냥 물론 뭐 홍일학 의원도 뭐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죠. 네. 근데 그런 거는 좀 유연하지가 못했다. 못한 거고. 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참 얘기하기 어려운데 이게 개파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 공천의 개파적 그럴 이해관계가 수도 있어요. 예. 어떤 측면에서 어떤 개파 우리는 친노 패권밖에는 언론에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게 어떤 개파가 작용한 겁니까? 친노 패권이라는 말을 안 쓰기 때문에 예. 동그라미 패권주의, 동그라미 패권주의. 이 동글동글 패권주의. 예. 어떤 개파가 근데 그게요. 사실 저는 사실 친노가 어떤 성격의 친노냐면 제가 청와대의 네. 노무현 대통령이고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비서관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말하자면 뭐라 그래? 그 당현직 친노 뭐 당연직 친노. 예. 또는 뭐 동창회성 친노 뭐 이런 네. 이런 친노였지요. 예. 그런데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무지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문교수였잖아요. 네, 노무현 그 캠프에 자문교수였으니까 사실 뭐 저는 노무현의 지지자였으니까 당연히 또 친노고 네. 사회수석을 했으니까 네. 이제 진짜 당연직 친노고. 네. 근데 제가 친노 개파적 활동을 하진 않았죠. 그 정치적으로. 네.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또 내가 무지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 내가 문재인을 좋아하면 내가 뭐 친노 때문에 좋아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문재인의 사람됨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보고 그 좋아한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네. 편하게 나는 문재인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네.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그 보기에는 친노 그룹들이 패권주의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제 네. 눈앞에서는. 예. 그 지난번 19대 국회 총선 때 뭐 친노가 좀 패권을 부렸다고들 다들 그러는데 저는 그때 그 피공천된 사람이기 때문에 못 보셨어. 못 예. 봤어요. 예. 그래서 그건 그때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데 적어도 20대 국회에서 내가 본 중에는 친노 패권주의는 사실
없었어요. 네. 그 객관적으로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패권 그러니까 첫째는 패권을 행사할 힘이 없었어. 그 계속 그 야당의 예. 야당이었잖아요. 예. 그다가 문재인 대표가 되니까 예. 겨우 이제 야당 내 여당이 된 건데 네. 그때도 친노 패권주의를 하도 또 감시를 하니까 패권주의를 할 수가 없었어. 하고 싶어도 못 해요. 하고 싶어도 못했어. 예. 근데 하도 패권주의 얘기를 하니까 이 친노 자체가 패권주의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졌어. 네. 자기 검열이 많아지고. 자기 검열도 많아지고 예.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시스템으로 하자고 나온 거예요. 패권주의를 버리려고 버렸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 얘기가 나온 거라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자는 거가 예. 친노 패권을 버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 네. 그거를 그 혁신위도 그 생각을 하고 사실은 한 네. 거잖아요. 예. 근데 그 패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거는 친노만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비노, 반노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제가 뭐 트윗에다가 이미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도 네. 뭐 해버리면 네. 사실은 박지원 대표나 네. 김한길 대표가 훨씬 더 자기 사람을 심었어요. 그리고 자기 스타일대로 뭐 강하게 운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같이 친노로 분류된 사람은 4년 동안 뭔 당직을 맡아본 일이 없어. 아, 그러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비노가 집권했을 때는 친노여서 안 되고 친노가 집권했을 때는 친노여서 안 되고 그러네요, 진짜. 예. 그래서 저는 뭐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한 건 뭐 했냐면 진정한 비주류셨네요. 완전한 소위 집단이었죠. 내가 한 건 뭐냐면 의료 영리와 저지 특별위원장 이런 거. 네, 의료 영리와 그 전문성이 반영된 예, 네. 그런 거라든가 공공의료 특위 네. 야당 간사 네. 뭐 이런 거. 네. 전혀 돈 안 나오고 힘만 드는 거. 메르스 때 활약하셨잖아요. 메르스 때도 이제 메르스 특위 야당 간사 노릇을 했고 네. 했는데 그거는 다 뭐냐면 그 정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로 정책과 관련된 거였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정치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별로 능력도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정치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더라고. 아, 팟캐스트의 본질 깔때기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친노여서 안 되고 그 다음에도 또 친노여서 안 되고 뭐 네.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친노의 대부분이. 네. 근데 친노 패권주의라고 그러면 섭하지.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또 다른 차원에서의 그러면 개파 정치가 가동된 공천이다라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새로 오셔서 친노 친노 죽이기 뭐 이런 공천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거를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정확한 팩트를 제가 파악하지 않으면 네. 이제 코멘트를 하지 않는 게 맞고요. 네. 그 다음에 다 파악을 해도 네. 내 생각에는 김종인 의원 자신도 잘 모를 거예요. 김종인 대표 자신도.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네. 돌아가는 네. 거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비주류라고 불리우시던 분들이 네. 엄청나게 당을 흔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당이 지금 이렇게 취약하게 된 부분에는 그 여파가 커요. 막 그 흔들어댄 여파가. 네. 그런데 그분들이 탈당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 그 정당이 얼마나 취약하냐면 저는 한 번도 탈당 뭐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4년 동안에 내가 당을 3번을 바꿨어. 그러네요. 앉아서. 당명이 계속 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내 명함을 지금 3번째 찍었어. 예. 이 명함. 예. 이거 더불어민주당 그랬는데 처음에는 뭐 처음에는 민주당, 통합민주당이었죠. 예, 그렇죠. 통합민주당 예. 하고선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그래가지고 예. 아마 제 명함을 영어로 찍어놓으면 예. 이력서를 영어로 이렇게 다 적어놓으면 예. 서양의 정치가들이 보면 예. 이 사람 되게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겠어요. 아니 4년 동안에 당을 어떻게 세 번이나 바꿨냐? 예, 그러니까요. 그 설명이 되겠습니까? 외국 사람들한테 너무 길죠. 그러면 예. 요거 똑같은 건데 이름만 바꿨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예.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그랬느냐 그러면 그 안철수 대표가 그 들어왔다가 나갔기 때문에 네. 3번이 바뀐 거거든요. 위드아웃 안, 예. 위드아웃 안 예. 이렇게 해서 3번이 바뀐 예. 거예요. 예. 사실 이건 당이 아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뭐 그다음에 또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죠. 이제 그 비주류라는 분들이 다 나가서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했는데 네. 거기서 또 탈당을 하겠다 뭐 이게 복잡하게 그 진행이 되니까 그럼 나중에 그거를 소위 통합이라고 해가지고 하면 이번에는 뭐 국민의 더불어민주당 뭐 국민과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되나? 지금요 의원님께서 명함 3번 바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크크크가 계속 올라오고 있답니다. 저희 황지희 작가가 전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크크크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저도 친노예입니다. 체리최라는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국민만 보고 일하면 공천에서 배제된다면 앞으로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하신 분이 계십니다. 무혐의나 무죄 판결 받은 분들도 죄다 컷오프가 됐지요. 불출마 선언한 분도 컷오프. 의정활동 잘하고 지역구 지지율도 괜찮고 문제 없는 분들도 그냥 컷오프.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청년 당원 연수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견. 정당 투표는 정의당이 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 같아서는 그냥 탈당하고 싶지만 총선 끝나고 중요한 당내 선거가 있어서 꾹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요. 야당다운 야당 다 죽었습니다. 단결해서 2번 찍읍시다.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김종인 대표의 월권 도가 넘어온 거 아닙니까? 이런 분도 계십니다. 앞서 이제 상품, 정치 상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맞아, 상품이 개떡 같으니 투표하기가 싫다.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투표장 가도 비례는 정의당 찍고 올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용우 의원 너무 아까운 분입니다. 이런 분들 의견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은 의견들 지금 주고 계십니다. 한탄과 분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참 많은 국민들이 기다렸던 선거입니다. 2012년 총선 대선 패배 이후에 특히 야권의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이번 총선에서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특히 이제 박근혜 정권의 굉장히 그 광폭 질주가 심하기 때문에 이걸 뭔가 좀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기다렸던 선거인데 뭔가 그 기대에 부응하는 판을 좀 그 야권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딱 30일 남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여야다 선거 구도에서 수도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충청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어차피 영남, 호남은 분열된 선거라 치더라도 사실 이것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번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뭔가 많이 바꿨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실종된 선거라 치더라도 수도권, 충청 선거는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는 건가. 좀 많은 분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이해찬 의원 때문에 아마 충청권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충청북도는 지금 노영민 의원이 지난번에 탈락을 해서 네.
그것도 영향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도종환 의원이 네. 그 채워 들어갔기 때문에 도종환 의원이 또 워낙 그 인망이 네. 인덕이 있으시고 네. 또 덕망이 네. 있으셔서 근데 그분은 불출마하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끌려 들어가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예. 그렇게 됐죠. 네. 그런데다가 지금 이해찬 의원이 이렇게 되니까 충청권에서 그 심상치 않겠죠. 사실은 이제 뭐 양승조, 박완주, 네. 박수현 네. 그리고 또 저 그 서천의 그 나소열 군수 이제 저 출마를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꼭 되셔야 되는데 네. 이게 대전도 문제가 될 거고요. 이제 대전도. 걱정이 되죠. 네. 대전에도 지금 여러분이 그 계신데 네. 네. 그리고 이제 수도권은 뭐 더 경기 서울 경기 인천은 영향이 뭐 이만저만 오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 그래서 그 소위 야권 통합 네. 그래서 그 야권 통합이라니까 저는 참 그 말도 좀 이상하다 싶은데 네. 며칠 전에 나갔다가 또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오는 거를 야권 통합이라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게 참 슬퍼요. 국민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아니 며칠 전에 뭐 도저히 이 당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나갔던 분들을 또 문 열어놓고 오면 받아주겠다라고 김종인 대표 얘기하면은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것도 참 그거를 좀 창피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그게 카도포에 걸릴 것 같아서 그렇게 그 사실은 반발을 아하. 심하게 한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컷오프 20%가 엄청 그 큰 압박이 됐던 압박이 거군요. 됐던 거예요. 어. 근데 그거는 뭐 그분들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모든 의원이 저처럼 불출마한다고 맘먹고 있는 사람 빼고는 네. 그건 내가 참 편하게 살았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떤 거냐면 예. 그 마치 그 시험 봐놓고 불합격할 것 같은 두려움. 떨어질까봐. 예, 그러니까 제가 교수 출신이니까 네. 교수가 재임용에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뭐 이런 거, 그런 거군요. 이런 네. 거니까 좀 심각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 분란이 네, 일어났던 건데 예. 그런데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뭐 연합공천 그 공천연합 네. 뭐 또 선거연대 선거연합, 이런 거로 그거를 해주면 그거는 이 컷오프 이제 더민주의 좀 엄격한 네. 심사 이거를 피해서 잠깐 도피했다가 네. 도피처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은 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공천을 예, 해주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남어 있다가 공천 탈락할 사람은 뭐고 이럴 줄 탈당해서 알았으면 나도 나갔다 다시 들어올 걸. 그러니까요. 그 나갔다가 그 뭐 합당 내지는 뭐 선거연대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그거는 그 마치 세금 도피하는 거나 비슷하게 그 반칙이죠. 공천 도피한 거 아니에요? 공천 도피.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주면 네. 안 되죠. 네. 그런데 그것도 또 그러면 국민의당하고 완전히 정말 그 연대를 해서 네. 뭐 합당이 아니더라도 연대를 해서 서로 충돌 없이 그러면 조정을 하겠다. 그러면 또 그거는 또 뭐 생각해볼 여지는 있겠는데 안철수 대표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없죠. 야권 연대는 없다. 여권 연대는 안 하겠다 네. 하고 그 당 그대로 있는데 몇 명만 네. 나와서 그럼 그 몇 명을 해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네. 그러면 뭐 대부분의 선거구에서는 다 양당이 해서 예, 예. 국민의당이 일정 부분은 조금이라도 표를 가져가면 다 네. 떨어질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니까 아주 표 차이가 근소한 경우에 그래서 그거를 다 염려를 하는 건데 네. 몇 명을 데려온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거는 그쪽 개파 사람들을 보강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쪽 계파 사람들을 보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다. 아우 너무 무섭네요, 선생님. 지금 뭐 그 매우 심각한 상황인 건데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이게 뭐 다야 구도에서는 서울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 다 초박빙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단일화 안 하면 전부 다 굉장히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김종인 대표가 공약했던 108석 이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암울한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트윗에서 뭐 네. 우리 당이 몇 석을 목표로 해야 됩니까? 그래 네. 한번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제일 많은 게 170석이더라고요. 170석.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나는 그때 이제 그거 끝나면 내가 내 의견도 내주겠다고 했는데 네.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사실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 내가. 근데 그 정당이라고 하면 네. 당연히 목표는 150석은 목표를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300석의 절반은 목표를 하는 거가 정상적인 거죠. 네. 그런데 150석이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네. 그러니까 130석을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종전 의석인 네. 거죠. 그 130석이. 그런데 그거를 다 그 이제 탈당한 사람 빼고 108석 그걸 목표로 그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더민주의 네. 그 최종 의석이죠. 그게 지금은 더 줄어들었지만. 네. 지금 107석이죠. 예. 그렇게인데 만약에 국민의당하고 이제 야당 후보 난립 사태가 벌어지면 네. 108석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 그 100석 훨씬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죠. 100석 밑으로 내려갈 예. 거다. 예. 그 그럴 가능성이. 트위터에서 밝히시지 못했던 의원님의 의견은 몇 석이었습니까?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08석 말을 미만. 못했지 내가. 그 트위터에는 지금은 내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과 함께 얘기를 하니까 네. 이게 전달이 되지만 트위터는 뭐 몇 자로 하니까 그렇죠. 내가 그 실제로는 100석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했지. 예. 지금- 그런데 충분히 그럴 거를 경각심을 가져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당도 이게 지금 가정해서 네. 정말 그 더민주가 뭐 100석, 뭐 국민의당이 몇 석, 뭐 네. 정의당이 몇 석, 뭐 네. 무소속이 몇 석 이렇게 네. 해봐야 130석을 합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거는 그 다음 코스는 뭐가 되냐면 그 영구 집권 코스가 되는 겁니다. 영구 집권 코스가 된다. 예, 보수당 영구 집권 코스가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태방법 통과시켜 놨잖아요. 네. 또 방통법이 처리돼서 종편 있잖아요. 네. 무섭죠. 그 두 가지가. 그 다음에 또 사이버 태방법 하자고 또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20대 국회 의석 분포에 따라서 사이버 태방법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서비스 뭐 발전 기본법, 네. 그거는 제가 예. 좀 관련이 있는데, 예. 라든가 노동사법 네. 이런 거 나는 여당이 뭐하러 지금 저렇게 지금 통과시켜 달라고 애를 쓰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마 선거 전략 정도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20대 국회로 가면 훨씬 쉽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20대 국회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한 법안들 예. 150석 이석 하면 다 초반에 다 아주 처리해 버릴 수 있다. 간단히 통과되죠. 그 20대 국회의 결과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20대 국회가 어떤 의석 분포를 가지느냐가 사이버 태방법, 뭐 노동사법, 네. 뭐 의료영리화 네. 다 관련이 있어요. 나는 그 20대 국회의원 하라고 해도 야 더럽게 재미없겠다. 네. 그래서 라는 생각이 들으세요. 사실 별로 하고 싶지도 않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니까요. 근데 그러면은 영구 집권 코스로 가게 돼요. 결국 야당은 거수기만. 예, 하는. 그게 일본이 그렇잖아요. 일본이 모든 절차적 민주주의를 다 갖고 있지. 네. 그러나 정치의 실상은
보수 영구 집권이잖아요. 네. 변할 것 같지 않아요, 일본 정치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래서 나는 일본에다가 아무리 뭐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 해결하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대만이 한국과 비견하게 그래도 네.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민주주의 쪽으로 이제 그 진행을 해가고 있는데 네. 지금 이번 선거가 잘못되면 그 민주화로의 진행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니까요. 아, 정말 그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선거였는데 오늘 한 30일 딱 한 달 앞으로 남은 선거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숫자 앞숫자리가 바뀝니다. 2자로 바뀌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선거가 임박해 오는데 참 국민들이 흥미를 잃어가는 특히 이제 그 적극 지지층들이 누구보다도 앞서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야 할 적극 지지층들이 이탈하는 선거가 되면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할까? 과연 좀 또 그런 얘기도 해요. 다음 선거가 가능하겠냐? 대선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참 참담한 가운데 오늘 김용희 의원님 정말 재밌게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다루는 이슈가 매우 좀 우울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려 76분 6초 지나고 있습니다. 원래 60분 예정됐던 인터뷰 80분에 임박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끝으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번 선거에 우리 국민들 특히 이제 그 120개국에서 보고 계시는 그 애청자들께 전직 국회의원 이제는 뭐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얘기 듣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불출마를 꼭 했었어야 됐는가, 왜 나는 정치를 그만두는가에 대해서 국회의원직을 그만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우선 불출마 문제는 네. 그 사실 제가 정치 권력을 얻는데 되게 능력이 없어요. 정치 권력을 쓰는 데는 제가 상당히 소질이 있어요. 그 20대, 19대 들어올 때도 사실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하는 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그 당시에 한참 복지국가 논쟁이 있어서 네. 그거 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입 닥치고 들어가라 이제 이래서 사실 그렇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역구 출마하고 이런 거는 제 인생의 코스를 너무 심하게 바꾸는 네. 일이라서 엄두를 사실 내기 어려웠고요. 그래서 비례대표가 늘어나면 비례대표 재선이나 해볼까 했더니 또 줄어들어가지고 그렇고요. 네. 저보고 이제 자꾸 아쉽다고 하는 네. 분들께는 정말 죄송스럽고요. 제가 이렇게 농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정치를 국회의원이 아닌 시절에 정치적인 행위를 많이 했고 사실은 정치를 해왔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정치가 반드시 국회의원들만 또는 정치인들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지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하는 정치의 대표로서 움직일 뿐이거든요. 네. 국민은 정치의 주체는 어디가 아니라 국민이죠. 제가 헌법을 계속 그때도 필리 때도 읽었는데 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네.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권력의 원천이 국민 밖에 어느 누구도 또는 어느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네. 뜻이거든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권력의 주체가 될 수가 없고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권력은
국민이라고 하는 그 발광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일 뿐이지요. 네. 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스스로가 발광체가 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그 신념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총선이고 대선이고 투표는 정당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당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인물 선거는 정치 심리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의미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거는 당에 대해서 하는 거지 개인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설사 더민주의 후보자가 정말 그 마음에 안 들어도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보수 영구 집권을 막을 수 있고 민주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번 공천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좋은 사람이 일단 들어가야 그 다음에 또 다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총선도 이건 정당 투표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 미워도 다시 한 번도 아니고 이거는 선거라는 건 무조건 정당 투표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네. 자, 투표는 꼭 해야 된다. 그것이 어느 당으로 갈지라도 투표는 꼭 하셔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주셨습니다. 김용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계속 트위터에서도 활동해 주세요. 다음 대선 이후 야권이 승리하면 큰 자리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정치를 차라리 알파고에 맡겨라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요. 제 속보 하나 있어서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의원이 입장을 밝히셨네요. 김종인 대표의 사심이 작용한 오판이고 당의 구심점을 없애겠다는 계산이다. 이런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 또다시 이번 공천으로 경랑에 휩싸이는 모습입니다. 저희도 좀 잘 정리를 해서 조만간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정말 긴 시간 장장 82분 7초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뵐게요. 저희가 네. 예, 오늘 오히려 좀 정치 바깥에서 정치를 보면 더 재밌으니까요. 오늘 해주신 이런 말씀들을 또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